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공야장편, 공야장편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로는 유문이요 미지능행하여서 유공유문하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로가 그 캐릭터상 좀 희화화된 측면이 있어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하고 얘기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자산이 들었던 자로라는 인물이 이렇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제 예시로 들었던 것이 이런 구절들입니다. 자로는 좋은 말을 듣고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좋은 말을 듣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하는 이제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학문을 할 때 얼마나 그 실천적인 측면에 방점을 찍고 주안점을 두고 독실하게 실천을 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제 장면이라고 다산이 예로 들었던 것인데, 유문 자로는 뭔가 들음이 있고 뭔가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제 들었다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훌륭한 이야기, 훌륭한 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처럼 어떻게 나도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견현사제지요. 뛰어난 것을 보았다면 그냥 그걸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나란해지기를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 있는가, 나도 어떻게 그 사람처럼 훌륭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보는 걸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능히 실천을 해야 되는데, 미지능행이니까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내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그가 얘기해 준 것처럼 되는 게. 그래서 실천하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아직 충분히 실천이 안 된 상태였는데 또 유문 들음이 있을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훌륭한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다 안 됐는데 이거 또 들으면 이게 이제 밀려서 자꾸 이렇게 해야 할 숙제가 밀려서 이걸 소홀하고 또 소홀히 하고 할까 봐. 그러니까 듣는 것을 얼마나 자기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천으로, 그래서 자기 성장으로, 자기 변화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서 이제 자로의 그 학문적인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자로가 말을 한 게 아니고 자로는 이랬더라고 제자들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료 후배들이 본 자로예요. 자로는 이랬다. 이러니까 훨씬 그것이 이제 신뢰성이 가는 기록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공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공이 문활 공문자를 하이위지 문야니 있고 자왈 미니호학하며 불치하문이라 시위지 문야니라 이랬습니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공문자는 위나라의 대부인 공어라는 사람입니다. 공어인데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성이고요. 성. 그리고 명이 태어난 후에 주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년이 되면 자라는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성년이 되면 관례를 하면서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게 되면 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호, 아호라고 우리가 하는 뭐 퇴계니 율곡이니 하는 이제 그런 것은 예전에는 이제 없었던 것인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름과 자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불리우고 어떤 이제 관직명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여기가 이제 죽은 이후인데 죽으면 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시호라고 불러요. 시호.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호칭입니다. 국가가 어떤 개인의 생전의 업적을 평가할 만한 사람일 경우 그것을 평가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국가가 주는 것이 시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을 충무공 이렇게 부르는 게 시호입니다. 시호. 그렇게 이제 시호를 주는데 우리가 아는 임금들의 모든 이름들 세종, 뭐 태종, 정조, 선조, 고종 하는 것도 전부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을 살아 생전에는 그냥 주상전하 이렇게 불렀겠죠. 세종대왕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상전하 혹은 임금님 이렇게 이제 불렀을 테고 그 임금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그가 죽은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하자. 그게 그분의 업적에 가장 적합한 시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분을 세종이라고 불렀을 때 세자, 세종할 때 그 세자, 뭐 세종, 장헌대왕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런 이름들의 그 시호에 이제 사용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요 공어라는 이 인물은 문이라는 글자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문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자 이전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당시 자공이 지금 질문을 했을 때는 이 공문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자라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문이라고 시호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이 위지 문얀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을 왜 문자 시호를 준 겁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자 시호라는 게 이 문자 시호라는 게 문이라는 시호에 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인들 말고는 학자나 그냥 관료, 그냥 문인 장군들 말고 일반 관료나 학자들을 시호를 줄 때 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시호 글자입니다. 그런데 문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니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문자 시호를 줄 때 이분은 문자로 시호를 문자로 부여하자 그랬을 때 그 문자를 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경천위지한 업적을 남긴 분에게 문자 시호를 줘요. 그러니까 경천위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경위하는 건데 이 경위라는 게 뭐냐면 배틀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걸려 있는 게 경이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는 이 줄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 배를 짜듯이. 근데 하늘과 땅을 그렇게 배를 짜듯이 했다. 그러니까 천지를 경영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놓을 만큼의 업적을 남긴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문자 시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문자 시호도 있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민의호학 불치함은 이런 기준의 문자 시호도 있어요. 민첩하여 배우기를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내려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의호학, 명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공문자라는 사람이.
이 때문에 문이라고 시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공이 왜 저렇게 질문을 했느냐? 왜 공문자 같은 사람에게 문자 시호를 줬습니까? 라고 왜 저런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의 평소 소행이 이 공문자라는 사람, 공문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위나라 대부인데 위나라 공자, 그러니까 이제 공실의 종친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태숙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 임금의 아들이죠. 공자. 공자가 있었는데 이 공문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태숙질이라는 사람에게 처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뭐 협박을 했는지 회유를 했는지 그 아내를 버리라 하고 자기 딸을 이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만든 거죠. 공자니까. 그래서 사위를 만들었는데 이 태숙지리가 자기 원래 본처를 내쫓고 이 본처에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하고 이 사람이 간통을 했어요. 이 사람 딸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공문자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처를 버리라고 할 정도니까 이 사람이 권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사람을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고 공문자가 했겠죠. 그래서 이 태숙지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자 이 태숙질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한테다가 이 딸을 다시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짓을, 더러운 짓을 많이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공이 질문한 거, 왜 이런 사람한테 이 신성한 문이라는 시호를 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 이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이 사람의 그런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야비하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몰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가지가 다 나쁜 건 아니다 그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문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도 있지만 또 사람 개인으로서의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이런 걸 평가해서 문이라는 시호를 준 거고, 이 시호가 또 꼭 그렇게 막 경천위지 같은, 그 다음에 경천위지 말고 도와 덕이 그 사람의 도덕이 박후하다 이런 사람에게 문자시호를 준다 하는 기준도 있고 하는 이런 의미의 문자시호가 아니고 그냥 이런 의미의 낮은 의미의 문자시호고, 저런 또 그런 모습을 공문자가 보여줬기 때문에 저렇게 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한테 시호를 줄 때는 아예 안 주려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있지만 그런 점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평가해서 이제 시호를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을 읽을 때 주석가들이 이제 유념하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0가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는 거. 그 사람이 나쁜 점이 있어도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평가를 해줘야 한다. 한 사람이 나쁜 점 하나 때문에 좋은 점 전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좋은 점 하나로 나쁜 점 모두를 다 가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그 자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장 보시겠습니다. 자위 자산 하사대 유 군자지도 사원하니 기 행기야 공하며 기 사상야 경하며 기 양미냐 해하며 기 삼이냐 은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산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산이라고 하는
공자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나라, 정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크지 않은 나라의 대부이고 공손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정자산이라고 불러요. 정나라의 자산. 그래서 정자산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그 재상이었습니다. 정나라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군자의 도 네 가지를 가졌으니 군자지도 사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정자산이.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기행기야 공. 그가 자기 자신을 행하는 것이 즉 몸가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공손하였다. 공손하다. 몸가짐이 공손하다. 공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기사상야 경하며 그가 윗사람을 섬김이 공경스러웠다. 공경스러웠다는 거예요. 공경스럽다는 것은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 일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즉 임금을 섬길 때나 윗사람을 섬길 때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임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양미냐해 그가 백성을 기를 때 백성을 기르는 모습은 은혜로웠다. 은혜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기르는 것이 은혜로웠다 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맹자에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초겨울쯤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강물을 건넙니다. 깊지 않은 강물을 이렇게 건너는데 이제 재상이니까 바퀴가 큰 수레를 타고 가죠. 수레를 타고 이제 그 강물을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 수레 바깥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강물을 건너는데 바지를 걷고 맨발로 이렇게 이제 그 물에 다리를 담그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겨울이니까 날씨가 몹시 이제 차가워졌는데 물이 차가운데 그렇게 이제 강을 건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건너간 다음에 그 수레, 자기가 타고 있던 수레를 백성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이 수레로 저 백성들을 건네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건네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이제 혜택을 주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은혜로웠고. 그 백성을 부림이 정의로웠다, 의로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부릴 때 사적으로 그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든가 세금을 막 무겁게 거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명분으로 의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을 하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을 부리지 않고는 국가는 어떤 걸 생산해내는 주체가 아니라 소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소비를 하는데 백성들한테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데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그걸 얼마만큼 정의롭게 쓰느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안 걷고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롭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이제 이렇게 공, 경, 해, 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체로 보면 자산이 참 대단한 정치인이다. 군자다운 길을 네 가지를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공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자산이라는 인물은 이제 아까 그 맹자의 그 사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맹자에 가면 맹자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정자산은 은혜롭기는 하는데 정치할 줄은 모른다 이랬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그렇게 백성들을 수레를 내줘서 건네준 건 좋은데 그렇게 참 은혜로운 모습이긴 한데 그게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정자산이 뭘 해줬어야 되냐 그러면 그 추운 차가운 물을 백성들이 다리를 담그고 건너지 않아도 될 다리를 놔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까지 그 수레로 백성들을 데려다 옮겨다 건네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모습은 그 한 장면으로 끝났어야 하는 거고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다리를 놔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은혜로운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은혜롭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맹자가 이제 비판하거든요. 은혜롭기는 했으나 정치는 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자산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공자는 지금 여기서 5가지를 꼽았습니다만 은혜롭다입니다. 은혜롭다. 근데 은혜로운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저 은혜롭다가 자칫 잘못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포퓰리즘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직접 뭔가 바로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일들 거기서 그거 옮겨줬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백성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정치를 하는 거지. 그 앞에서 그거 태워다 주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자산을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공자 제자들 중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제어자공이라고 한다고 했고 덕행에 뛰어났던 제자가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국 뭐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덕행에 뛰어났다고 했지만 언어가 부족했냐?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언어에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언어도 뛰어나고 덕행도 뛰어났으면 덕행이라고 해요. 근데 언어를 잘했다라는 이 사람들은 덕행에 문제가 있고 언어에만 뛰어났기 때문에 언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언어에 뛰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건 다른 분야에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이 점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것처럼 군자의 도가 4가지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그 표현 방식이 이렇게 어떤 점이 몇 가지가 뛰어나다 그러면 이 몇 가지 말고 나머지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4가지에 훌륭했다고 해서 이 사람 전체가 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좋은 점 4가지로 어떤 사람을 표현했을 때는 이 좋은 점 4가지 말고 나머지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어떤 몇 가지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그 몇 개 문제점 이외에 나머지는 좋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고전을 읽을 때 이렇게 4가지가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훌륭한 점 4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4가지 이외의 다른 점에는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잘못된 점 몇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점 몇 가지 말고 나머지는 괜찮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